365일 나는 뱃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술도 못 끊어, 빵도 못 끊어,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 매일 숙면도 못 취해.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사실 건지 과감하게 1년 중에 한 달을 딱 날을 잡고 큰맘 먹고 중요한 약속 아니면 약속도 뒤로 미루고 온전히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고 술 끊고 밀가루 끊고 정말 하루 세 끼를 내 건강을 위해서만 24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음식 챙겨 먹고, 평소에 운동 안 했다면 이때만큼은 헬스클럽 찾아가서 운동하고, 식사 후에 나가서 10분 20분 산책하고, 아예 저녁 밤 10시 11시에는 그냥 침대에 들어 잠이 오든 안 오든 나는 7시간 이상 숙면에 투자할래.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는 거 어려울까요? 한 달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몸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바꿔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본인이 느끼거든요. 화장실 가기 힘들었던 몸이 아침마다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아니 이런 몸이 됐는데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거를 1년에 한 달씩만 매년 반복해서 실천한다면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이미 저만치 나빠져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조금 나빠졌던 걸 이렇게 돌렸다가 천천히 나빠졌다 다시 돌렸다,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70, 80에도 그 건강을 많이 잃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 스스로도 체험을 했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에게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권하고 있거든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의 첫 번째 문제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가 뭐냐면 근육이 빠집니다. 사실 지방 빼기 어렵잖아요. 똑같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육을 붙이는 겁니다. 지방은 빼기 어렵지만 잘 붙잖아요. 식사가 부실하면 무조건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저칼로리 식사를 강조하잖아요. 무조건 근육이 빠집니다.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운동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 섭취량만큼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육이 빠진다는 건 뭐죠?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잘 먹으면 근육이 원래대로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육을 잃게 만드니까 나중에 살도 더 찌지만 그 다음에 살도 잘 안 빠지고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꾸겠죠.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35년간 비만 치료를 하는데 아직도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이라는 이 공식이 지금도 그것이 치료의 표준 프로토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지 않았냐면은 이게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거든요. 흔히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논문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라는 연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음식을 먹는 어떤 양을 계량적인 수치로 만들어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A그룹은 2000칼로리를 먹게 하고 B그룹은 1500칼로리를 먹게 해야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칼로리의 개념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러면 1500칼로리로 계산해서 음식을 준 그룹은 배고프겠죠. 평소 먹던 것보다 적게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연구자는 얘기합니다. 연구비 받고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저희가 3개월 연구하는 동안에는 1500칼로리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3개월 동안 고수하겠죠. 쉬울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다이어트 관련 연구들이 3개월로 끝나요.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속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얼마나 그 연구 참여자들이 성실하게 했느냐는 의문이 남겠죠. 그래서 억지로 참아서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1500칼로리 3개월을 잘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돌려보니까 1500칼로리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체중계 눈금이 잘 빠졌어요.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려서 저칼로리 식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로 남는 거예요. 연구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먹겠죠? 그럼 체중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연구에 반영이 안 돼요.
저지방 식사가 효과적이냐, 저탄수화물 식사가 효과적이냐. 이것도 이제 논쟁의 대상인데, 객관적으로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단기간에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길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맹점이죠. 근데 논문에는 양쪽에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요. 왜 그렇죠? 칼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지방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식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1800칼로리, 여기도 1800칼로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칼로리를 동일하게 해놨으니 차이가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같은 1800칼로리라도 저지방 식단보다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훨씬 포만감을 잘 줍니다. 왜? 단백질과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탄수화물보다는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견딜만 해요. 이쪽은 배고픈 걸 참아야 되고 여기는 배고픈 걸 좀 덜 참아도 돼요. 그렇지만 단기간에는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길게 가져가잖아요. 저지방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 지방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어떤 객관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간헐적 단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일관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왜죠? 사람들이 통제를 하니까. 우리가 딱 원하는 식단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똑같아요.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도 저는 조금 주장을 달리하거든요. 박용우가 주장하는 간헐적 단식은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영양소의 함량을 보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자가 핵심이 돼야 돼요.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을 때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6대 8? 그 16시간만 굶으면 돼. 5대 2? 그 이틀만 안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단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 이틀을 굶더라도 나머지 5일을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더라. 이게 이제 잘못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굶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챙겨 먹지 못하니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겠죠. 저칼로리 식사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적게 먹다가 굶어버리기까지 하니 근육은 더 빠지겠죠. 당연히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 스스로도 체험을 했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에게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권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배고프게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의 본능적인 대응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매일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칼로리 계산하지 않고 배불리 잘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긴장할까요? 긴장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루를 굶어버려요.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제가 권하는데, 그러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으면 오늘 저녁 6시까지는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그리고 6시부터 또 잘 먹어요. 그리고 내일도 잘 먹고 모레도 잘 먹어요.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이 긴장을 안 해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립니다. 적어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짧은 단식의 경우에는 근육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글루카곤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몸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을 끄집어 쓰는 대사가 활성화된다면 굳이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은 평소에 잘 챙겨 먹을 때 든든하게 잘 먹었기 때문에 일부러 근육에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끄집어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잘 챙겨 먹다가 굶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근육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박용우 다이어트에는 간헐적 단식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살 빼러 왔는데 잘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잘 먹는다는 개념은 우선 첫 번째가 배고프지 않게 먹어야 됩니다. 이미 저칼로리 식단에 익숙해 있던 환자들은 그렇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지던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저칼로리 식단으로 먹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진 겁니다. 배불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먹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배가 고파요, 배불러요, 이제 수저 내려놔야 되겠어요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렙틴 호르몬이라고 해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포만감을 줘요. 이 호르몬이 건강하잖아요. 내 몸에서 필요량만큼 들어왔을 때 포만감을 줘서 수저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 렙틴 호르몬이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먹어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이 안 찌려면 적게 먹어야 되고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적게 먹으면 이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만감을 주어야 얘의 역할을 다하는 건데 계속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이 호르몬은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게 해야 되잖아요. 식욕을 더 땡기게 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는데 그래서 과연 체중의 눈금이 움직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겁니다. 5일 동안 잘 먹고 이틀 동안 한 끼밖에 안 먹었지만 먹은 양을 다 더해서 7로 나눠보면 매일매일 먹은 양은 사실 적었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와의 차이점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근육 손실이 없으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단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과일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그냥 과일로 한 끼 때웠는데요. 또는 통밀빵으로 먹었는데요. 다들 나름대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지만 어떤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거기에는 지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생각하면 되는데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몸에 나쁜 지방이 함량이 적게 들어있는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 삼겹살보다는 수육이 그나마 좀 좋은 단백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뭐죠?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이면 좋은 탄수화물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건강 정보라는 게 100%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용우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딱 맞는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왜?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배만 볼록 나왔지 아직 대사의 이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당뇨인 사람도 있고, 이미 당뇨병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의 몸 상태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그 환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책을 쓴다든지 또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조금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인데, 사실 요번에 책을 내면서는 제가 좀 용기를 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왜? 정답은 없어요. 그 내용을 다 듣고 내 몸에 맞는 거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균형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라. 또 하나는 그 정보를 얘기하는 소스가 객관적이고 인정받는 소스였으면 좋겠다. 저는 인정하셔도 됩니다.